여러분 안녕? 오늘은 23학년도 수능 기출 조이한 작가의 최척전이야. 1592년 임진왜란과 97년 정유재란, 그리고 1619년 광해군 때 명나라의 요청으로 강홍립 부대를 여동에 투입해 후금과 싸웠던 사루후 심화 전투를 배경으로 실제 의병으로 참전했던 1567년생 사대부 조이한이 자신의 체험을 반영해 쓴 한문 소설이야. 역사적으로 최강대국인 중국이 굳건할 때면 동아시아 질서가 조용히 유지되다가 중국이 조금이라도 약해질 때마다 북방민족과 남방민족이 질서를 흔드는 침략이 벌어졌어. 외란과 후금의 위협은 16, 7세기를 살아가는 동아시안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는데, 외란으로 국방력이 약화된 중국은 이후 여진족에게 정복당하게 되고 7년의 침략 실패로 일본 도요토미 막부는 패망, 신흥 세력 도쿠가와 막부가 쿠데타에 성공했고, 조선은 외란 호란을 겪으며 민중의 삶이 파탄나는 가운데 기득권은 오히려 더 보수화되어 명분 싸움의 혈안, 실용 노선이 가로막히는 길을 걸었어. 그로 인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죄 없는 민중이 감내하기에는 너무 큰 불행이었는데, 그 시대를 오롯이 살아낸 작가가 소설 배경을 조선을 넘어 넓은 동아시아를 무대로 삼으며 영웅의 전기가 아닌 일반 민중을 조명했다는 데에 다른 고전소설과 차별되는 위상이 있어. 당시 외란으로 사망한 조선인은 수십만 명, 포로로 끌려간 자는 9에서 14만 명으로 일본을 거쳐 동남아, 유럽 등 세계 각지에 노예 신분으로 팔려갔다고 해. 최척전은 이 실제 현실을 바탕으로 어느 가족이 이산되고 상봉하는 과정을 명, 일본, 안남, 요동 지방을 오가며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외란이 일어나자 어머니를 여인 최척은 아버지의 권유로 남원의 정상사를 찾아가 스승으로 모시며 학문에 정진하는데, 역시 외란으로 아비를 잃고 정상사의 집에 피난 와 있던 처녀 오경이 최척에게 러브레터를 보내며 둘은 결혼을 결심하게 돼. 조선에서 어른 허락 없이 여성이 먼저 대시하는 것이 거의 금기시 되었던 걸 생각해보면 오경이라는 캐릭터의 용감한 설정이 이후 전개되는 사건과 관련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최척 집안의 구혼에도 그의 가난함을 들어 오경의 어머니 심씨가 반대하고, 최척이 의병으로 참전해 두 사람이 떨어진 사이 기회다 싶었던 심씨가 다른 부잣집 아들과 결혼을 추진하려 하자 우리의 오경은 가차없이 자결을 시도. 결국 심씨의 항복 선언으로 두 사람은 혼인에 성공해. 초반 결혼 설정부터 방해 공작과 극복을 보여주며 최척과 오경의 로맨스가 당시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말해. 이후 꿈에 나타난 부처님 예언대로 등에 큰 점이 난 아들 몽석이를 낳고 잘 살던 어느 날 최척이 피리를 불자 오경은 시로 화답하며 뜬금없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토로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유재란으로 외적이 남원에 침입하자 지리산에 숨어들었다가 최척이 식량을 구하는 사이 부모, 아내, 아들 모두 뿔뿔이 흩어져 최척은 집도 가족도 모두 잃고 자포자기한 상황에 여유문이라는 명나라 장수를 만나 그의 고향인 중국의 절강성 소흥이라는 곳에 따라가. 의형제처럼 지내던 여유문이 그의 누이와 혼인을 권유하는데 최척은 이를 거부해. 오경과의 절절한 사랑이 있었기에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지. 여유문이 병들어 죽자 최척의 유랑이 시작되는데, 중국 명승지를 돌아다니며 인생에 달관한 듯 세상과 연을 끊고 자연에 숨어들어 신선술을 배우려 해. 뜬금없어 보이는 신선술은 전쟁으로 수많은 시체를 목격하며 허무함이 밀려오던 당시에 유행했던 도교적 사상의 영향이야. 의지할 데 없이 다 잃은 사람이라면 이런 회피가 이해되기도 하지. 하지만 항주 출신의 상인 주호의 강력한 권유로 해외 무역하는 상인이 돼. 한편 아내 오경은 남장을 하고 지리산에 숨어 있다가 왜군의 포로가 되어 일본 난고사에 끌려갔는데, 이 난고사는 지금의 나가사키로 추정된다고 해. 짬뽕과 카스테라로 유명한 나가사키는 17세기 당시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들이 교역하는 일본에서 거의 유일한 국제 무역항이었고, 바로 여기서 조선 포로들이 세계 각지로 팔려나가는 노예 교역이 벌어졌어. 정말 운 좋게도 오경은 자신이 여자인 줄 모르는 일본 무역상 도누라는 영감의 도움을 받는데, 도누는 오경의 성품을 높이 사우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 일을 돕는 양자로 삼아. 사랑을 잃은 슬픔에 몇 번이나 바닷물에 뛰어들지만 매번 도누가 살려놓고, 꿈속에 나타난 장육불의 예언, 장차 기쁜 일이 있으니 죽지 말라는 말을 듣고 3년간 중국과 동남아를 따라다녀. 그러다 1600년 안남의 어느 달밤 느닷없는 최척의 피리 소리와 오경의 시낭송 소리를 서로 듣고는 드라마틱한 재회를 하게 돼. 앞선 피리와 시가 실은 재회를 위한 작가의 계산된 장치였던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바라보고는 놀라서 소리를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다. 목이 메이고 기가 막혀 안정할 수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하였는데 처음에는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 뒤에 그들이 부부인 것을 알고 돌아보며 소리쳐 말했다.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로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이후 두 사람은 중국 항주에 정착하여 둘째 몽선을 낳고 외란 때 조선에 출병했던 명나라 군사 진의경의 딸 홍도를 며느리로 맡는 등 거기서 19년을 살았어. 물론 조선에 두고 온 부모와 첫째 아들의 생사를 몰라 늘 걱정태산이었지만 하지만 소설은 이렇게 끝나지 않고 1619년 요동정벌이라는 심상찮게 강성해지던 후금을 치기 위한 명나라 파병에 차출되어 최척은 중년에 또 한 번 전쟁에 휘말려 역사에 알려진 그 사루후 전투에서 명나라는 10배의 군사력으로도 어이없이 대패하는데 그때 포로가 된 최척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죽음을 면하고 수감됐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지는데 바로 거기서 첫째 아들 몽석과 상봉을 하는 거야. 몽석도 하필 요동 파병에 차출돼 왔다가 포로가 됐던 거지. 거의 20년 만에 부자가 극적으로 만나니 그 감격과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이를 살펴본 감시자가 다가와 두 사람을 탈출시켜주는데 마침 그 감시자 역시 조선인이었다는 거. 나를 두려워 마시오. 나는 본래 삭주의 토병이었는데 목사의 학정을 견디지 못해 가족을 데리고 오랑캐 땅으로 들어왔소. 여기 온 지 20년이 됐지요. 오랑캐 사람들은 성격이 진솔하며 가혹하게 수탈하는 일도 없어.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은데 어찌 고초를 겪어야 하는 고향에 얽매여 두려워 떨면서 살아야겠소. 아까 당신들 말을 들어보니 대단히 기이한 일인 듯 했소. 내가 비록 죄를 얻더라도 어떻게 당신들을 보내지 아니하겠소. 그 감시자는 원래 조선 평안도 사람인데 수령의 가혹한 세금 착취를 못 견디고 요동으로 이주한 요동 교포였던 거야. 그 딱한 사정을 듣고 탈출시키는 장면을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은 당시 백성에게 전쟁만큼 가혹한 것은 지방 수령의 착취라는 점 때문이야. 광해군 일기에 따르면 1618년 누르하치의 군사 가운데 조선인이 3,000명 있다고 기록돼 있으니 전투 이전에 이미 많은 조선인이 살 길을 찾아 국경을 넘었음을 알 수 있어. 최척과 그의 아들은 운 좋게 탈출했지만 다른 조선 포로들은 어떻게 됐을까? 조선 정부는 명나라 눈치를 보느라 후금과 포로 협상을 하지 않았기에 대부분 방치했어. 방치된 그들은 감옥에서 죽거나 후금의 노예로 살다 죽었다고 해. 외란 때 조선에 파병된 명나라 병사 진위경, 그는 소속 상부의 명을 어기고 탈영한 뒤 조선에서 유랑하다가 요동에서 내려오던 최척이 병으로 고생할 때 그를 치료해준 인연으로 동행하게 돼. 실제로 명나라 탈영병이 제법 많고 그들이 마을에 입힌 피해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어떤 이들은 화포, 의료, 풍수, 점성술 등 기술을 전수하면서 이민자로 녹아들었다고 해. 진위경 역시 침술로 먹고 살며 경상전라를 떠돌다가 우연히 최척 부자를 만났던 거야. 한데 놀랍게도 둘째 아들 몽선의 부인인 홍도가 이 진위경의 딸임이 밝혀지니 의도치 않게 잃어버린 사돈을 찾아버린 거지. 이 비현실적인 우연들을 보면 비약적인 부분에 헛웃음이 나면서도 이 얽히고 설킨 인연들로 뭉클함을 만드는 것이 의도 같기도 해. 한편 중국에 남아있던 오경과 몽선, 홍도는 조명연합군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최척이 죽었을까 좌절하다가 고향에 가서 확인하도록 배를 타고 건너자는 오경의 주장에 위험한 바닷길을 어찌 가냐 몽선이 만류하자 진위경의 딸 홍도가 이렇게 말해.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아버지께서 다른 나라에서 전사하시어 뼈를 드러내놓은 채 잡초에 뒤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래 들으니 패배한 군졸 가운데 조선에 떠도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만약 조선의 당도에서 한 번이라도 전쟁터를 바라보고 아버님의 혼백을 모아 술잔을 올린다면 넋이나마 위로할 듯 합니다. 그러면 저의 원통함이 옅어져 아침에 가서 저녁에 죽더라도 달게 여기겠습니다. 굳이 중국 부녀 이야기가 첨가된 것은 왜일까? 작가는 본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창작했기에 실존했던 명나라 유랑민을 목격하고 직접 교류했던 것을 기록하고 싶었을 것이고 동시에 외란이 동아시아 3국의 수천만 민중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므로 민족을 넘어선 연대감이 우리 삶을 재건하게 해줄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어쨌든 바닷길에 나선 뒤 풍파와 해적을 겪고 무인도에 표류하는 등 온갖 고초 끝에 살 길이 없음을 느낀 오경은 또 자살을 결심하는데 꿈속에 또 한 번 부처가 나타나 기쁜 일이 오리라 예언했더니 지성이면 감천, 정말로 조선배가 나타나 오경 가족을 구출해줘. 황당하겠지만 고전에서 꿈속 예언이 현시되는 것은 민중의 전통적 믿음 관습이니 관대하게 봐주자. 그렇게 겨우 남원에 도착하여 마침내 모든 식구가 상봉하며 장장 20여 년의 불행이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린다. 그런데 이 인물들이 몇 년만 더 산다면 또 다가올 전쟁,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기다리고 있어서 다 읽고 나서도 개운치가 않아.
최척과 오경의 20여 년간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위와 같고, 탈영병인 진위경과 그의 딸 홍도는 조선의 이주, 또 삭주 백성이었던 그 감시자는 후금에 정착하는 식으로 17세기 당시 실제했던 다양한 이주와 유랑의 루트를 각 인물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어. 또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이 세계 각지로 헐값에 팔려가 이탈리아에까지 끌려간 기록이 남아있음을 볼 때 이 비극은 대체 누구의 잘못이며 왜 죄 없는 민중이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 질문을 던져줘. 최척 가족의 기적적인 해피엔딩은 모든 포로들의 소망이었을 것이지만 그 해피엔딩이 비현실적인 부처의 예언과 기막힌 우연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아마도 대부분의 유랑민은 새드엔딩이었다는 사실을 내포하므로 그들의 해피엔딩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 그럼에도 최척과 오경의 살아남아서 다시 만나리라는 비범한 의지와 측은지심을 가진 각 지역 아시아인의 연대 덕에 모두가 제외하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이런 해피엔딩으로 종결한 것은 세상 곳곳에 아직 남은 인류애를 믿고 도처에 널린 죽음과 허무에 맞서 상처를 치유하고자 했던 작가 자신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 최척이 전란을 견뎌내면서 목숨을 지키는 힘은 입신양명이 아니라 아내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랑 때문이고, 오경이 자결결심을 하는 순간을 보면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혼인시키려 할 때, 일본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남편이 다시 요동에 파병 갈 때 남편을 찾아가려다 무인도에 표류했을 때인데, 오경에게 사랑이란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강력한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 이처럼 인간이 전쟁통에 끝까지 살아야 할 이유로 가장 보편적인 것이 진실한 애정에 기반한 가족 혹은 공동체일 테고, 이는 다른 장르에서 보여주는 가족은 이래야 한다라는 식의 교훈과는 다른 원초적인 가족애야. 작가야말로 임진왜란 시 남원에 피난 갔다가 딸과 어머니를 잃고 정유재란 때 아내와 사별, 또 제수의 순절을 목격했던 그야말로 처절하게 전쟁을 겪은 사람으로서 죽음을 목격할수록 오히려 더 가족애가 끌어오르지 않았을까. 니줄라코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전쟁을 바라보고 또 다른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생각해보며 그로 인한 난민들의 처참한 비극과 동시에 난민 수용을 반대하고 혐오하는 사람을 떠올려보게 돼. 21세기의 전쟁이 우리에게도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남을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자. 안녕!